서울 최고급 가구와 카페 복합 공간인 라포레. 라포레의 이 공기에는 늘 위선적인 고요함이 감돌았다. 덴마크산 소파에서 풍기는 훈제 참나무 향이 미디엄 로스트 케냐 커피 향과 뒤섞여 럭셔리한 교향곡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1층 영업 매니저인 윤설이는 빈틈없는 전문가다운 미소를 띤 채 꼿꼿이 서서 공간을 살피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그 교향곡에서 불협 화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구석 테이블에 앉은 두 남자. 한 명은 악어 가죽 가방을 손가락으로 쉴 새 없이 두드리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에어컨이 20도로 맞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자놀이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곧 무언가 거래가 이루어질 참이었고, 그것은 가구 계약을 논의하는 것과는 분명 달라 보였다. 서울 강남의 심장부, 가장 값비싸고 호화로운 라이프스타일 복합 매장 라포레. 이름처럼 숲을 테마로 한 이곳은 단순한 가구점이 아니었다. 1층은 북유럽 디자이너들의 한정판 가구와 희귀한 원두를 취급하는 카페테리아가 결합된 공간이었고, 위층으로는 VVIP 고객들을 위한 프라이빗 쇼룸이 이어졌다. 매장의 플로어 매니저인 윤소리는 오늘도 어김없이 완벽하게 다려진 유니폼을 입고 공간을 순찰하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매장 전체를 부드럽게 훑었다. 조명 각도 쿠션의 배치, 심지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커피 향의 농도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통제에 있어야 했다. 서리는 단순한 판매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공간의 분위기 자체를 판매하는 사람이었다. 오후 3시 17분, 가장 한가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지기 좋은 시간. 서리의 시선이 창가 쪽 가장 구석진 테이블에 머물렀다. 두 남자가 앉아 있었다. 한 명은 값비싼 실크 셔츠를 입었지만 구김새가 그의 초조함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테이블 밑에 놓인 짙은 갈색의 악어 가죽 서류 가방을 1분에 3번꼴로 내려다봤다. 다른 한 명은 검은색 터틀넥 차림에 말끔하게 넘긴 머리를 하고 있었지만 냉방이 완벽한 매장 안에서 유독 관자놀이에 땀이 배어 있었다. 게어레. 서리의 머릿속에 짧은 단어가 스쳤다. 하지만 그녀의 직업은 그들의 거래를 알아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문한 파나마 게이샤 커피가 식기 전에 정확히 서빙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유지한 채 시선을 돌렸다. 바로 그때였다. 니달랑. 매장 입구에 맑은 종소리가 울렸다. 하지만 방금 들어선 남자가 풍기는 기운은 맑은 종소리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평범한 회색 후드 집업을 입고 있었지만 그 옷은 그의 다부진 체격을 감추지 못했다. 모자를 깊게 눌렀었지만 그 아래로 드러난 날카로운 턱선과 꾹 담은 입술은 주변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가구를 보러 온 사람의 여유로운 걸음걸이가 아니었다. 먹잇감을 찾는 맹수처럼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공간을 스캔하며 곧장 구석 테이블로 향했다. 강지혁, 강지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 수사팀장. 그는 2달간 이어진 잠복 근무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이곳에 왔다. 정보원에 따르면 오늘 이곳에서 블루 아이스라 불리는 신종 마약의 대규모 샘플 거래가 이루어질 예정이었다. 구석 테이블의 두 남자가 동시에 굳어졌다. 실크 셔츠는 커피잔을 들다 말고 허공에서 멈췄고 검은 터틀넥은 의자에서 튕겨나가듯 일어날 준비를 했다. 움직이지 마. 지역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매장의 모든 소음을 압도했다. 그가 후드 집업 안에서 자신의 신분증과 함께 차가운 금속 물체를 꺼내드는 순간 상황은 폭발했다. 검은 터틀넥이 먼저 움직였다. 그는 테이블을 엎어버렸다. 값비싼 도자기 잔이 박살나며 뜨거운 커피가 사방으로 튀었다. 젠장. 실크 셔츠는 비명을 지르며 악어 가죽 가방을 움켜쥐고 반대편 비상구로 내달렸다. 팀장님, B조 비상구 차단해. 지역이 이어폰에 대고 소리치며 검은 터틀넥을 향해 몸을 날렸다. 매장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비명소리, 테이블 넘어지는 소리, 그리고 지역의 거친 제압 소리가 뒤엉켰다. 윤소리는 이 모든 혼란 속에서 가장 가까운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그녀의 훈련된 뇌는 패닉에 빠지는 대신 이 모든 상황을 초고속 카메라처럼 기록하고 있었다. 검은 터틀넥이 지역에게 제압당하는 순간 도망치던 실크 셔츠가 비상구 쪽에서 대기하고 있던 다른 형사들에게 가로막히는 것을 보았다. 궁지에 몰린 실크 셔츠는 눈이 뒤집혔다. 그는 가방을 든 채 다시 매장 중앙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의 눈이 주변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던 사람 기둥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윤설이와 마주쳤다. 이리 와. 남자는 서리의 팔을 잡아 끌어 그녀를 자신의 앞쪽으로 돌려 세웠다. 인간 방패였다. 다 비켜. 안 비키면 이 여자 죽는다. 그의 손에는 어느새 날카로운 과도가 들려 있었다. 아마도 카페 주방에서 훔친 것이리라. 진정해. 여자 손목 놔. 지역이 천천히 남자를 향해 다가갔다. 그의 시선은 남자의 손에 들린 칼과 서리에 겁에 질린 것처럼 보이는 얼굴 사이를 오갔다. 가까이 오지 마. 이 가방 이거 터지면 너희 전부 다 끝장이야. 남자가 악어 가죽 가방을 흔들며 발악했다. 지역은 미간을 찌푸렸다. 폭탄, 정보에는 없던 내용이었다. 만약 저 안에 폭발물이 있다면 이 민간인들로 가득 찬 매장은 끔찍한 재앙의 현장이 될 터였다. 그 순간 지역과 남자의 팽팽한 대치가 이어지던 바로 그 찰나. 아야스. 윤설이가 갑자기 균형을 잃은 듯 비틀거리며 남자의 발을 하이힐 굽으로 세게 내리찍었다. 10cm의 날카로운 스틸레토 힐이었다. 개우악. 남자가 고통으로 잠시 주춤하며 서리를 잡은 손에 힘을 푸는 순간 서리는 몸을 숙이며 그의 품에서 빠져나왔다. 동시에 남자는 본능적으로 손에 들고 있던 가장 거추장스러운 물건을 던져버렸다. 악어 가죽 서류 가방. 가방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고 방금 남자의 품에서 빠져나온 윤설이의 팔에 정확히 안겼다. 마치 운명이 장난을 치는 것처럼 서리는 자신에게 날아온 가방을 얼떨결에 끌어안았다. 여기서 지역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남자가 서리에게 시선을 빼앗긴 틈을 타 그는 전광석화처럼 거리를 좁혔다. 단 2걸음 만에 남자의 뒤를 잡은 지역은 정확한 수도로 남자의 목을 가격했고 동시에 칼을 든 손목을 꺾어버렸다. 남자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다. 체포해. 사복 형사들이 순식간에 달려들어 쓰러진 2 남자를 제압했다. 상황 종료. 민간인들 대피시켜. 지역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상황을 정리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매장 한복판 값비싼 페르시안 카펫 위에 우두커니 서 있는 한 여자에게 고정되었다. 윤설이. 그녀는 여전히 그 짙은 갈색 악어 가죽 가방을 품에 꼭 안고 있었다. 방금 전의 소동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동그랗게 뜬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녀의 유니폼은 흐트러짐 하나 없었고 심지어 머리핀조차 제자리에 있었다. 그 모습이 이 아수라장과 너무나도 이질적이었다. 지역이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은 냉철한 수사관의 눈으로 돌아와 있었다. 괜찮습니까? 네, 괜찮아요. 서리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손에 들고 있는 거 이리 주시죠. 지역이 낮게 말했다. 아, 네. 서리가 가방을 내밀려던 순간 가방의 잠금장치 부근에서 미세한 딸깍 소리가 났다. 그리고 가방 옆면의 작은 틈새로 하얀 가루가 밀가루처럼 흘러나왔다. 지역의 눈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폭탄이 아니었다. 예상했던 그것이었다. 그것도 엄청난 양. 남자가 던진 충격으로 잠금장치의 일부가 파손된 것이었다. 이거... 서리의 눈이 가방에서 흘러나오는 가루를 보며 당황으로 물들었다. 지역은 한숨을 내쉬었다. 상황이 복잡해졌다. 그는 서리의 손에서 가방을 조심스럽게 빼앗아 들고 다른 형사에게 넘겼다. 증거물 확보해. 감식반 급파 요청해. 네, 팀장님. 지역은 다시 서리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새듯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지역은 수많은 용의자들을 봐왔다. 저 표정이 진짜 충격인지 아니면 잘 짜인 연기인지 구분하는 것은 그의 전문 분야였다. 당신 지역이 서리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이름이 뭡니까? 윤설이입니다.
여기 매니저 윤설이 씨, 당신 저놈들하고 한패지.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확신에 찬 단언이었다. 설이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내무 무슨 말씀이세요? 전 그냥 하필이면 당신한테 이 가방을 던졌다고 그 완벽한 타이밍에 지역이 비웃었다. 인질극치고는 너무 매끄러웠어. 발을 밟고 빠져나오고 가방을 받고 아주 완벽한 연극이었군. 연극이라니요. 전 그냥 살려고 아니면 동료가 잡히는 걸 막으려고. 지역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허리춤에서 수갑을 꺼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마약 의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잠깐만요. 아니에요. 전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설이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차가운 금속이 그녀의 가느다란 손목에 감겼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윤설이의 평화롭던 일상은 산산조각 났다. 할 말은 서에 가서 하지. 지역은 설이를 거칠게 일으켜 세웠다. 그는 지금 2달간의 고생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뻔했다는 안도감과 눈앞에 이 여자가 자신을 속이려 했다는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팀장님, 이 여자 민간인 아닙니까? 너무 시끄러워. 현장에서 저 정도 양의 증거물을 직접 인계받았어. 이게 공범이 아니면 뭔데? 지역은 부하 직원의 만류를 무시했다. 그는 자신의 감을 믿었다. 그리고 그의 감은 지금 눈앞에 이 여자가 검은색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매장의 다른 직원들과 손님들이 수군거리며 휴대폰을 꺼내 들기 시작했다. 고급 매장의 매니저가 마약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장면. 내일 아침 신문 한 면을 장식하기에 충분한 자극적인 광경이었다. 윤설이는 수갑을 찬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지금 우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자신을 끌고 가는 남자의 뒷모습을 노려보았다. 회색 후드 집업, 그을린 피부, 그리고 방금 전 자신을 바라보던 일말의 의심도 없이 상대를 범죄자로 단정짓던 그 오만한 눈빛. 강지혁 팀장이라고 했나? 설이는 그 이름을 똑똑히 기억했다. 그리고 방금 전 1분 30초 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 아니 그 두 남자가 매장에 들어왔던 순간부터의 모든 장면을 뇌 속에서 다시 재생하기 시작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취조실은 라포레이의 화려함과는 정반대의 지점에 있었다. 차가운 회색 벽 흠집 가득한 철제 책상, 그리고 한쪽 벽면을 전부 차지한 거대한 일방향 거울. 공기 중에는 묵은 담배 냄새와 값싼 인스턴트 커피 향이 퀴퀴하게 배어 있었다. 윤설이는 책상 이편에 꼿꼿이 앉아 있었다. 손목의 수갑은 풀렸지만 문은 잠겨 있었고 그녀 앞에는 방금 전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남자 강지혁이 앉아 있었다. 그는 후드 집업을 벗어던지고 땀에 젖은 검은색 반팔 티셔츠 차림이었다. 팔뚝에 굵게 뻗은 힘줄과 자잘한 흉터들이 그의 거친 이력을 대변해 주었다. 이름 윤설이, 나이 28, 본저, 직업 라포레 플로어 매니저. 지역이 서류를 뒤적이며 기계적으로 읊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온기도 없었다. 자, 윤설이 씨. 이제 쇼는 끝났으니까 솔직하게 말해보시지. 언제부터 저놈들하고 붙어먹었어? 가방 운반책 역할이었나? 설이는 자신을 노려보는 지역의 눈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는 체포될 때의 짧은 당황에서 벗어나 특유의 냉정한 관찰 모드로 들어가 있었다. 강지혁 팀장, 30대 후반 추정, 키 185cm 전후, 오른손잡이, 손가락 마디에 굳은 살, 격투기 유단자, 시계는 루미녹스 네이비실. 7분 전 취조실에 들어온 이후로 나를 총 14번 쳐다봤고 그중 11번은 내 눈이 아닌 미간을 노려봤다. 상대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려는 전형적인 수사기법. 저는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설이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모른다. 지혁이 코웃음을 쳤다. 모르는 사람이 던진 마약 가방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 그리고 그 타이밍에 정확히 발을 밟아. 그쪽이 연기 지망생이야.
아니면 내가 바보로 보여. 전연기 지망생이 아닙니다. 그리고 팀장님을 바보로 볼 생각도 없습니다. 전 단지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지혁이 책상을 손바닥으로 쾅 내리쳤다. 철제 책상이 비명을 질렀다. 사실은 네가 2달 동안 우리가 쫓던 놈들의 거래 현장에 있었고 놈들이 도망칠 수 있게 인질극을 벌였고 결정적인 증거물을 네가 직접 챙겼다는 거야. 인질극을 벌인 게 아니라 당한 겁니다. 그리고 증거물은 저에게 던져준 거지 제가 챙긴 게 아닙니다. 말장난하지 마. 지혁이 벌떡 일어나 서리의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위압적인 그림자가 그녀를 덮었다. 내 통장 내역 통화 내역 싹 다 뒤지고 있어. 어차피 몇 시간 뒤면 다 나와. 지금 불면 정상 참작이라도 해주지. 주범이 누구야? 실크 셔츠가 내 연락책이었나? 서리는 지혁의 뜨거운 숨결이 느껴지는 거리에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지혁의 충혈된 눈과 미세하게 떨리는 콧방울을 관찰했다. 극도로 흥분 상태. 하지만 이성적 판단보다는 자신의 감에 의존하는 타입. 독선적일 가능성 높음. 팀장님. 서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팀장님은 지금 실수를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지혁의 눈이 가늘어졌다. 취조실에서 용의자에게 이런 말을 듣는 것은 처음이었다. 저를 범인으로 단정하고 제가 하는 모든 말을 거짓말로 치부하고 계시죠. 그렇게 되면 팀장님은 제가 지금부터 드릴 진짜 정보를 놓치시게 될 겁니다. 지혁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정보, 네가 줄 정보 네가 지금 나랑 협상이라도 하자는 거야. 아닙니다. 협상이 아니라 제가 본 것을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본 것. 뭘 봤는데 내 동료들 얼굴이라도 팔아 넘기시겠다. 서리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오후 3시 47분 창가 구석 테이블.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빛은 방금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겁에 질린 피해자나 억울한 용의자의 눈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갑고 명징한 관찰자의 눈이었다. 처음 매장에 들어온 남자는 팀장님이 실크 셔츠라고 부른 사람입니다. 오후 3시 21분에 들어왔죠. 브리오니 실크 셔츠 커프스링크는 반클리프 앤 아펠. 하지만 셔츠 왼쪽 소매 끝에 0.5cm 정도의 미세한 커피 얼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왼손잡이였습니다. 커피잔을 왼손으로 들었으니까요. 지혁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다. 그는 파나마 게이시아를 주문했지만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3시 47분까지 총 16분 동안 이글번 자신의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시계는 파텍 필립 노틸러스 57111 청판. 현재 단종되어 프리미엄이 2억이 넘는 모델이죠. 취조실 밖 일방향 거울 뒤에서 모니터링하던 김 형사와 박 형사의 입이 떡 벌어졌다. 뭐야 쟤. 2번째 남자. 검은색 터틀넥은 3시 38분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았죠. 오른손 4번째 손가락에 결혼 반지를 낀 자국이 선명했지만 반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손목 안쪽에 약 3cm 길이의 흉터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화상 자국처럼 보였어요. 지혁은 자신도 모르게 의자에 다시 앉았다. 팀장님이 들어오신 건 3시 47분 12초. 팀장님이 움직이지 말라고 말했을 때 검은 터틀넥은 테이블 밑에 있던 가방. 아니, 가방은 원래 실크 셔츠가 가져온 거였군요. 검은 터틀넥은 자신의 발밑에 있던 검은색 더플백을 움켜쥐려다 멈췄습니다. 아마 그게 본 거래 물품이었겠죠. 악어 가죽 가방은 샘플이었을 겁니다. 잠깐. 지혁이 말을 끊었다. 검은색 더플백. 네, 팀장님이 검은 터틀넥을 제압하실 때 그가 발로 차서 테이블 밑으로 더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아마 현장 감식반이 이미 발견했겠지만요. 지혁은 곧바로 인터폰을 집어들었다. 김 형사 현장팀에 연락해 4번 테이블 밑에 검은색 더플백 있는지 확인해봐 당장.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후 김 형사가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팀장님 찾았습니다. 검은색 더플백 안에 젠장 엄청난 양입니다. 본품이 맞습니다. 지역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인터폰을 내려놓고 서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조롱이나 분노가 없었다. 애였었다. 혼란과 경악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네오, 도대체 서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기억은 이제 막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실크 셔츠가 도망칠 때 그는 비상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팀장님의 동료 두 분이 막아섰죠. 그때 그는 휴대폰을 꺼내려다 떨어뜨렸습니다. 아이폰 14 프로 딥퍼플 색상. 케이스는 없었고 뒷면 액정이 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저를 인질로 잡았을 때 그의 입에서 희미한 민트 향이 났습니다. 아마도 긴장을 감추기 위해 방금 전 화장실에서 가글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저를 놓치고 팀장님에게 제압당하기 직전 비상구 밖에서 대기하던 차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도망쳐라고요. 저는 그 차를 보지 못했지만 소리는 들었습니다. 즉가. 네, 엔진 소리였습니다. 일반적인 세단이 아니었어요. 튜닝된 배기음. 포르쉐 9211 터보 S가 감속할 때 나는 특유의 그르렁거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번호판. 매장 전면 유리에 반사된 번호판을 봤습니다. 서리는 눈을 감고 그 순간의 이미지를 확대했다. 서울 13가 7 4 5 8 맞습니다. 서울 13가 74 58 지역은 숨을 삼켰다. 김 형사 당장 수배 때려. 서울 13가 7558 차종 포르쉐 9211 터보 S 튜닝된 배기음 실크 셔츠에 상선일 가능성 높다. 지금 당장. 취조실 밖이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다. 팀장님 조회됐습니다. 차명은 다르지만 대포차입니다. 방금 강변북로 CCTV에 찍혔습니다. 추적조 보냅니다. 지역은 멍하니 서리를 바라보았다. 불과 5분 전만 해도 마약 운반책이라고 확신했던 여자가 지금은 2달간의 수사를 단숨에 종결시킬 핵심 정보들을 쏟아내고 있었다. 그것도 분단위 초단위로. 윤서리 씨, 지역의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누그러졌다.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서리는 긴장이 풀린 듯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다시 평범한 28살의 매장 매니저로 돌아온 듯했다. 그냥 좀 잘 기억하는 편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잘 기억하는 편이라고 지역이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건 잘 기억하는 수준이 아니잖아. 이건 괴물이잖아. 그때였다. 취조실 문이 벌컥 열리고 김 형사가 뛰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다. 팀장님 잡았습니다. 방금 7458 차량. 한남대교 남단에서 검거했습니다. 운전자는 실크 셔츠의 상선 미스터 조가 맞습니다. 그리고 실크 셔츠의 휴대폰 현장에서 찾았습니다. 서리 씨가 말한 대로 뒷면 액정이 깨진 아이폰 14 프로였습니다. 취조실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모든 것이 윤서리의 말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녀는 범죄 현장의 한복판에서 극도의 공포 속에서 그 모든 세부 사항을 놓치지 않고 머릿속에 저장했던 것이다. 지역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서리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그는 깊게 허리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경찰 생활 15년 만에 용의자 앞에서 그가 처음으로 내뱉은 사과였다.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윤서리 씨. 서리는 그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잠깐만 여기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제가 상황 파악 좀 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지역은 황급히 취조실을 빠져나갔다. 마치 도망치는 사람처럼. 그는 거울 뒤에 모니터링 룸으로 들어가 여전히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 팀원들을 향해 버럭 소리쳤다. 뭐해? 당장 윤서리 씨 마실 것 좀 가져와. 제일 비싼 걸로. 아니, 우리 청장님 특급 호텔 커피라도 사와.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취조실 안을 들여다보았다. 윤설이는 피곤한 듯 눈을 감고 있었다. 저 가느다란 몸, 침착한 표정 뒤에 도대체 어떤 능력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강지혁은 깨달았다. 자신이 오늘 두 종류의 괴물을 만났다는 것을. 하나는 거대한 마약 조직이었고 다른 하나는 방금 전까지 자신이 수갑을 채웠던 저 여자였다. 그리고 그는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저 여자가 필요하다. 조사가 끝난 것은 자정이 넘어서였다. 윤설이는 서울지방경찰청에 후문을 밀고 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밀려들자 그제야 자신이 숨을 참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지 8시간 만이었다. 그녀의 완벽했던 유니폼은 구겨져 있었고 머리는 산발이었지만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았다. 윤설이 씨, 익숙한 저음의 목소리에 설이가 걸음을 멈췄다. 어둠 속에서 담배에 불을 붙이려던 강지혁이 라이터를 든 채 멈춰 섰다. 그는 후드 집업을 다시 걸치고 있었지만 그 안에 피로감까지 감추지는 못했다. 집까지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택시 부르면 됩니다. 설이가 칼같이 대답했다. 이 시간에 강남 가는 택시 잡기 힘듭니다. 그리고 지혁이 피우지도 않은 담배를 구겨 쥐었다. 할 말도 있고요. 설이는 잠시 그를 바라봤다. 아까 취조실에서 허리를 숙이던 남자의 모습이 떠올랐다. 오만함이 거친 그의 얼굴에는 이제 짙은 피로와 일종의 절박함 같은 것이 서려 있었다. 차는 어디 있죠? 저기 있습니다. 지혁이 가리킨 곳에는 그의 거친 이미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반짝이는 검은색 제네시스 G80 세단이 서 있었다. 경찰차가 아니네요. 개인 차입니다. 차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다. 먼지 하나 없었고 가죽 시트에서는 희미한 가죽 클리너 냄새만 났다. 그의 사무실 책상이나 취조실과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지혁은 말없이 차를 몰았고 설이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아까는 지혁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정말 미안했습니다. 제가 경솔했습니다. 사과는 아까 취조실에서 하신 걸로 됐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공적인 사과였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겁니다. 지혁이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2달 동안 그놈들만 쫓았습니다. 눈이 뒤집혀 있었죠. 그런데 현장에서 윤설이 씨가 가방을 안고 있는 걸 보는 순간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무고한 민간인에게 수갑부터 채우셨고요. 설이가 빈정거림 없이 오직 사실만을 말했다. 지혁은 대답할 말이 없었다. 설이는 고개를 돌려 지혁을 바라봤다. 하지만 덕분에 알게 된 것도 있습니다. 뭘 말입니까? 팀장님 같은 분이 있다는 걸요. 앞뒤 안 가리고 자기 감만 믿고 돌진하는 사람. 덕분에 오늘 범인들도 잡으신 거겠죠. 물론 그 감 때문에 저 같은 피해자도 생기는 거고요. 지혁은 쓴웃음을 지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차가 설이의 집 앞 오피스텔 주차장에 멈춰 섰다. 설이가 안전벨트를 풀려던 순간 지혁이 다급하게 말했다. 잠깐만요. 아직 할 말이 남았습니다. 설이가 다시 그를 바라봤다. 오늘 윤설이 씨의 능력을 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믿기지 않습니다. 지금도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력 말씀이시군요. 전 그냥이 아니라는 거 압니다. 지혁이 설이의 말을 잘랐다. 그건 특수 능력입니다. 그리고 전 지금 그 능력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설이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저 혹시 아르바이트 같은 거 생각 없으십니까? 설이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다. 아르바이트요? 지금 저한테 다단계라도 권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지혁이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다. 평소에 냉철한 팀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러니까 일종의 경찰 업무 보조 같은 건데 비공식적인. 팀장님, 설이가 그의 말을 끊었다. 용건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피곤합니다. 지혁은 심호흡을 한 번 했다. 그는 다시 수사관의 눈빛으로 돌아왔다.
A그룹 압니까? A그룹이요, 대한민국에서 A그룹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까? 재계 서열 1위. 괴물 같은 대기업이었다. 2주 전 A그룹 본사 44층에서 재무담당 이사 한 명이 투신 자살했습니다. 서리는 뉴스를 기억했다.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모든 언론이 그렇게 보도했다. 자살 아니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역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타살입니다. 살해당한 겁니다. 서리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현장 CCTV는 그가 투신하기 직전 10분간 녹화 오류가 났습니다. 유서는 컴퓨터로 작성된 아주 건조한 내용뿐이었고요. 부검도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사건은 너무나도 깔끔하게 자살로 종결됐습니다. 그런데 왜 타살이라고 확신하시죠? 죽은 이사의 아내가 절 찾아왔습니다. 비공식적으로요. 남편은 우울증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겁에 질려 있었다고 했죠. 무언가 끔찍한 걸 발견했고 그걸 폭로하려 했다고요. 하지만 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이 주먹을 쥐었다. A그룹은 성역입니다. 그들을 상대로 정식 수사를 시작하면 그 정보는 제가 서류에 도장을 찍기도 전에 A그룹 법무팀에 보고될 겁니다. 제 손발은 다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더러 뭘 어쩌라는 거죠. A그룹 본사 44층. 그곳에 잠입해 주십시오. 서리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다. 잠입이요? 제가 무슨 스파입니까? 영화를 너무 많이 보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재무팀 이사가 죽고 일이 밀려서 당이 계약직을 뽑고 있습니다. 서류 정리 데이터 입력 같은 단순 업무죠. 윤서리 씨의 이력서라면 완벽합니다. 깨끗하고 명문대 출신에 지금 직장 외에는 다른 경력도 없죠. 그들에겐 그저 성실한 직원 일일 뿐입니다. 제가 왜 그런 위험한 일을 해야 하죠? 전 오늘 마약범으로 몰려서 죽을 뻔했는데요. 오늘 같은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제가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팀장님 목숨이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제 목숨은 하나라서요. 서리가 차갑게 말했다. 게다가 전 그냥 판매원입니다. 기억력이 좀 좋다고 해서 스파이 노릇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역이 간절하게 말했다. 전 윤서리 씨에게 파일 복사나 도청 같은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어설프게 하다간 바로 들킵니다. 전 윤서리 씨의 눈이 필요합니다. 제 눈이요. 네, 그냥 그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보기만 하세요. 누가 누구와 비밀스럽게 만나는지, 누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는지, 어떤 서류가 금괴에 들어가는지. 그냥 보고 오늘 취조실에서 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는 서리에게 몸을 기울였다. 그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다. A그룹 44층은 보통 사람들에겐 그냥 사무실입니다. 하지만 윤서리 씨에게는 그곳이 바로 범죄 현장이 될 겁니다. 당신은 스쳐 지나가는 모든 것에서 단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0.5cm의 커피 얼룩에서 범인의 습관을 읽어냈듯이요. 서리는 침묵했다. 위험한 일이다. 말도 안 되는 제안이다. 하지만 동시에 심장이 뛰었다. 매일 똑같은 가구의 재질과 원두의 산지를 설명하던 따분한 일상. 방금 전 취조실에서 자신의 기억이 단서가 되어 거대한 마약 조직의 상선을 검거했던 순간의 희열. 좋아요. 서리가 입을 열었다. 지역의 눈이 커졌다. 그럼 아르바이트 조건에 대해 얘기해보죠. 네죠, 개연이요. 물론이죠. 서리가 비즈니스 모드로 돌아왔다. 전 제 목숨을 거는 겁니다. 공짜로 해줄 순 없죠. 일단 급여는 어떻게 되죠? 급여... 지역은 정부 원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버벅거렸다. 저희 예산이 있긴 한데 제 지금 연봉의 2배를 선불로 입금해 주세요. 두 배요. 지역에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았다. 그건 제 사비로도. 그럼 할 수 없네요. 내리겠습니다. 서리가 차 문손잡이에 손을 얹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습니다. 지역이 다급하게 외쳤다. 대대신, 그리고 서리가 말을 이었다. 보험은요, 제가 거기서 일하다가 자살이라도 당하면 산재 처리되나요? 유족 보상금은 확실합니까? 자살이라니 그런 끔찍한 소리.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A그룹이 성격이라면서요. 경찰도 못 건드린다면서요. 지역은 입술을 깨물었다. 제가 있습니다. 24시간 밀착 감시할 겁니다. 윤설이 씨 근처 100m 안에는 그림자처럼 붙어 있을 겁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가장 먼저 달려갈 겁니다. 그 그림자라는 분이 오늘 저한테 수갑 채우신 분 맞죠? 서리가 뼈있는 농담을 던졌다. 지역은 고개를 숙였다. 그건 평생 놀림감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합니다. 맹세합니다. 서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 남자 무모하지만 적어도 책임감은 있어 보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이었다. 좋아요. 마지막 조건입니다. 뭡니까? 제가 그만두고 싶을 땐 언제든 그만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는 경찰서 취조실에 앉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이번엔 정말 질렸거든요. 지역은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합니다. 그는 품 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최신형 스마트폰이 들어있었다. 이건 보안폰입니다. 제 번호 하나만 저장되어 있습니다. 24시간 켜놓으세요. 그리고 윤설이 씨의 개인폰은 절대 업무에 사용하지 마시고요. A그룹은 모든 통신을 감청할 수 있습니다. 서리가 폰을 받아 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현실감을 더했다. 면접은 내일 모레 오전 10시입니다. 주소는 이미 외우셨겠죠. A그룹 본사 44층, 재무 2팀, 박진태 부사장 라인. 서리가 무심하게 말했다. 지역은 이제 놀라지도 않았다. 맞습니다. 서류는 이미 인사팀으로 넘어갔습니다. 윤설이 씨는 그냥 평소처럼 행동하시면 됩니다. 평소처럼요. 서리가 피식 웃었다. 라포레에서처럼 웃으면서 커피나 타주면 되는 건가요? 아마도 그게 최강의 무기가 될 겁니다. 지역이 드물게 농담으로 받아쳤다. 아무도 웃으면서 커피를 타주는 알바생이 자신들의 모든 비밀을 외우고 있다고는 상상도 못할 테니까요. 서리는 지역을 바라봤다. 팀장님, 네, 이 아르바이트 시급이 정말 세네요. 그 말에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어색한 웃음이 터졌다. 긴장이 약간은 풀린 순간이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리가 차에서 내렸다. 지역은 그녀가 오피스텔 로비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차를 출발시키지 않았다. 그는 핸들의 이마를 기댔다. 미친 짓이야. 정말 미친 짓이야. 민간인을, 그것도 방금 자신이 범인으로 몰았던 여자를 사지 한복판으로 밀어 넣다니. 하지만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윤설이. 그녀는 이 거대한 성을 무너뜨릴 유일한 열쇠였다. 여의도. 대한민국 금융과 권력의 심장부. 그리고 그 심장부에서도 가장 높이 솟아오른 유리와 강철의 탑 A그룹 본사. 윤설이는 빌딩 로비에 거대함에 압도당한 척 살짝 입을 벌렸다. 그녀의 어깨에는 평범한 에코백이 들려 있었고 복장은 단정한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슬랙스. 완벽한 단기 계약직의 모습이었다. 방문증 찍고 들어가실게요. 보안요원의 무감각한 목소리의 서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임시 출입증을 게이트에 가져다 댔다. 삑소리와 함께 녹색 불이 켜졌다. 그녀는 A그룹이라는 괴물의 식도를 통과하는 이물질이 된 기분이었다. 어젯밤 강지혁이 보낸 보안폰으로 받은 메시지가 떠올랐다. 그들은 당신을 가구점 판매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당신의 가장 강력한 위장입니다. 똑똑할 필요도 용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존재하되 보이지 마세요. 모이지 말라고. 서리는 속으로 되뇌며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44층 버튼을 누르는 그녀의 손가락을 이미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다른 직원들 몇몇이 무심결에 훑어봤다. 44층.
그 숫자가 눌리자 엘리베이터 안에 미묘한 공기가 변했다. 그것은 동정 혹은 공포 혹은 경멸이 섞인 복잡한 시선이었다. 2주 전 사람이 떨어져 죽은 층. 그리고 그곳은 그룹의 핵심인 재무본부이자 가장 지독한 실세로 불리는 박진태 부사장이 군림하는 층이었다. 나링 44층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라포레가 따뜻한 오크 향과 커피 향으로 가득했다면 이곳은 차가운 대리석 냄새와 오존 냄새 그리고 모든 감정이 거세된 듯한 건조한 공기로 가득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사무실 안의 그 누구도 그 풍경을 즐기는 것 같지 않았다. 모두가 자신의 파티션 안에서 혹은 유리벽으로 나뉜 사무실 안에서 기계처럼 키보드만 두드리고 있었다.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다. 전화벨 소리도 거의 울리지 않았고 사람들은 서로 대화할 때도 내부 메신저를 사용하거나 입 모양으로만 소공어렸다. 오늘부터 일하게 될 윤설이 씨. 날카로운 목소리에 서리가 돌아봤다. 완벽하게 각 잡힌 검은색 정장 치마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김미영 비서, 죽은 재무이사의 비서였고 현재는 박진태 부사장의 직속으로 배속된 인물이었다. 지혁이 보낸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었다. 네, 맞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서리가 살짝 어설프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김 비서는 서리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그 시선에는 경멸이나 호기심이 아닌 오직 평가만이 담겨 있었다. 내 시간 낭비하게 하지 말아요. 김 비서가 차갑게 말했다. 윤설이 씨가 할 일은 저기 쌓여있는 서류들입니다. 그녀가 가리킨 곳에는 문자 그대로 산처럼 쌓인 서류 상자들이 있었다. 전부구 구서이사님 관련 서류들입니다. 감사팀에서 한번 훑어갔지만 규정상 파기하기 전에 전부 스캔해서 디지털 백업을 해둬야 해요. 단순 반복 작업입니다. 할 수 있죠? 네네. 그럼요. 저 그런 거 잘해요. 서리가 일부러 더 씩씩하게 대답했다. 고 SAO 이사. 자살을 했다는 그 사람. 서리의 심장이 미세하게 빨리 뛰었다. 이것은 단순한 잡무가 아니었다. 강지혁이 원했던 죽은 자의 흔적을 합법적으로 뒤질 수 있는 기회였다. 자리 이쪽입니다. 김 비서가 서리를 안내한 곳은 사무실 구석 복사기와 파쇄기 바로 옆자리였다. 가장 말단 직원이 앉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스쳐 지나가는 자리, 그리고 그 자리는 2주 전 서 이사가 뛰어내렸던 발코니로 향하는 유리문과 가장 가까운 자리이기도 했다. 서리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그녀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강지혁이 시킨 대로 관찰을 시작했다. 사무실은 거대했지만 권력의 중심은 명확했다. 가장 안쪽 한강이 정면으로 보이는 코너의 거대한 유리방. 박진태 부사장.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자신들의 모니터를 향해 있었지만 그들의 무의식적인 감각은 전부 그 유리방을 향해 있었다. 마치 거대한 자석에 이끌리는 쇠부티처럼 김 비서는 부사장실 바로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완벽한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서리는 그녀의 손을 놓치지 않았다. 오왼손 중지. 완벽하게 케어된 손톱이지만 손톱 주변에 살을 물어뜯은 흔적이 선명하다. 불안. 초조. 그때였다. 꽝. 사무실 전체를 울리는 소리가 났다. 박진태 부사장이 자신의 방문을 열고 나오는 소리였다. 그는 전화 통화를 하며 걸어 나왔는데 그 기세가 마치 폭풍과도 같았다. 사무실의 모든 키보드 소리가 일순간 멎었다. 얼음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 그러니까 그 따위 보고서를 나한테 결제받으러 온 겁니까? 지금 당장 꺼져. 박진태 부사장은 수화기에 대고 소리를 지른 뒤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는 180이 넘는 훤칠한 키에 빈틈없이 맞춰 입은 제냐 슈트를 입고 있었다. 이탈리아에서 방금 날아온 듯한 완벽한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의 시선이 사무실을 한번 훑었다. 그리고 신입인 서리에게 잠시 머물렀다. 쟤는 뭐야? 그는 서리에게 묻지 않았다. 김 비서에게 물었다. 아, 오늘부터 서 이사님 자료 백업 작업 도와주기로 한 계약직 사원입니다. 김 비서가 즉각 일어나 대답했다. 자료 아직도
그 쓰레기들을 치우지 못한 건가? 박진태가 혐오스럽다는 듯이 말했다. 김비서 일 처리 똑바로 해. 내일까지 그 서류 더미들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 스캔이든 파쇄든. 네, 알겠습니다, 부사장님. 박진태는 서리에게는 눈길 한 번 더 주지 않고 자신의 사무실로 다시 쾅 소리를 내며 들어갔다. 사무실은 그가 사라지고 나서야 다시 천천히 키보드 소리로 채워졌다. 서리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박진태의 모든 것을 스캔했다. 톰포드, 오드 우드, 향수, 짙은 향으로 무언가를 감추려 함. 시계는 바세론 콘스탄틴 오버시즈, 커프스 버튼은 슈트와 맞지 않는 구식 디자인. 부모의 유품일 가능성, 아니 그보다는 누군가의 선물. 그리고 그가 쓰레기라고 말할 때 그의 눈은 서류 더미가 아닌 발코니 쪽을 향해 있었다. 서리는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고 첫 번째 서류 상자를 열었다. 하루 종일 지루한 스캔 작업이 이어졌다. 그녀는 정말로 성실하게, 그리고 일부러 약간은 느리고 어설프게 일을 처리했다. 아무도 그녀를 주목하거나 경계하지 않도록 오후 3시경 서리는 목을 푸는 척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발코니 쪽 유리문으로 향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안전 문제로 잠정 폐쇄함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서리는 유리문 너머의 발코니를 유심히 살폈다. 꽤 넓은 공간이었고 가장자리에는 조경용으로 보이는 거대한 직사각형 시멘트 화분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그때 그녀의 눈이 한 곳에 멈췄다. 가장 구석에 있는 화분. 다른 화분들과 달리 그 화분만 유난히 발코니 난간에 더 가깝게 붙어 있었다. 이상하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리고 발견했다. 화분 밑에 대리석 바닥, 다른 곳은 깨끗했지만 유독 그 화분 주변에만 검은색 고무가 긁힌 자국과 함께 대리석이 패인 선명한 스크래치가 남아 있었다. 마치 성인 남성 여러 명이 힘을 주어 그 무거운 화분을 억지로 끌어당긴 것처럼. 왜, 저 무거운 걸 옮겼지? 서이사는 저 난간에서 뛰어내렸다. 그렇다면 저 화분은 무언가를 고정하기 위한 앵커 포인트, 예를 들면 로프 같은 것, 사람을 매달았다가 떨어뜨리기 위한. 서리는 자신의 끔찍한 상상에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황급히 자리로 돌아왔다. 심장이 거칠게 뛰었다. 진정해, 윤설이. 넌 그냥 알바생이야. 그녀는 다시 스캔 작업에 몰두하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컴퓨터 화면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녀에게 주어진 업무용 PC는 서 이사가 쓰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팀 공용 서버에는 접근 권한이 있었다. 대부분은 재무 1팀, 재무 2팀, 감사 자료 같은 평범한 폴더들이었다. 그런데 그 수많은 폴더들 사이에 아주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이상한 파일이 하나 있었다. Tem Backup Final Zip. 다른 파일들은 모두 생성 날짜와 담당자 이름이 명기되어 있었지만 이 파일은 아니었다. 그리고 생성 날짜, 수정된 날짜, 엑스월실, 서 이사 사망 하루 전. 파일 크기는 10GB가 넘었다. 단순한 백업 파일이라고 하기엔 너무 컸다. 서리는 주위를 한번 둘러봤다. 김 비서는 부사장실에 불려 들어간 듯 자리에 없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마우스를 움직여 파일을 더블 클릭했다. 암호를 입력하십시오. 역시나 암호가 걸려 있었다. 서리는 잠시 고민했다. 이 파일의 존재를 강지혁에게 보고해야 했다. 그때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서리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김 비서가 얼음 같은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서리의 모니터에 떠있는 암호 입력창에 고정되어 있었다. 이게 무슨 파일인가 해서요. 백업 파일 같긴 한데 용량도 너무 크고 혹시 이것도 스캔해야 하는 자료인가 해서. 서리가 최대한 순진하고 멍청한 표정을 지으며 변명했다. 김 비서의 얼굴이 눈에 띄게 창백해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빼앗아 들고는 단호하게 암호창을 닫아버렸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라기보다는 공포에 가까웠다. 윤설이 씨는
그냥 시킨 일이나 해요. 종이 서류들, 그것만 스캔하면 돼요. 컴퓨터에 있는 건 아무것도 절대 건드리지 마요. 네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 파일에 손대지 마요. 이건 윤설이 씨가 알바 아니니까. 알았어요. 김 비서는 거의 애원하듯 말하고는 도망치듯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서리는 마른 침을 삼켰다. 뭐하스다. 김 비서가 암호창을 닫기 직전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시 머뭇거렸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암호의 첫 몇 자리를 치려다 멈춘 것이다. 그녀의 손가락이 머물렀던 키. SEO 이사의 성이었다. 서리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릴까봐 두려웠다. 화분이 움직인 흔적. 그리고 죽기 전날 생성된 거대한 암호 파일. 이것은 더 이상 자살이 아니었다. 거대한 범죄의 현장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지금 그 현장의 한복판에 앉아 있었다. 퇴근 시간 6시, 칼같이 울리는 벨소리와 함께 사무실의 모든 사람이 일제히 컴퓨터를 끄고 일어났다. 마치 화재 경보라도 울린 듯 했다. 박진태 부사장이 있는 이 지옥 같은 공간에서 1초라도 더 머무르기 싫다는 듯이 서리도 짐을 챙겨 나왔다. 그녀는 인파에 섞여 완전히 빌딩을 빠져나온 뒤 인근 지하철역 화장실 칸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가방 깊숙한 곳에서 강지혁이 준 보안폰을 꺼냈다. 서리 저녁은 드셨어요, 팀장님. 지역 1초 만의 답장 상황은. 서리 성격하고는 여긴 지옥이에요. 팀장님, 취조실보다 100배는 더. 지역. 그래서 서리 발코니, 구석 화분, 옮겨진 흔적, 대리석 바닥에 스크래치, 로프 고정용 앵커로 추정됨, 서리 공용 서버, TEMP, 백업, 파이널 zip. 실기가 세요 이사 사망 전날 생성, 암호 걸려있음. 김 비서가 기겁하며 건드리지 말라고 함. 보안폰 너머로 지역의 거친 숨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지역 대단하군. 역시 첫날부터 지역 절대 그 파일 다시 건드리지 마. 내가 어떻게든 서버 로그 빼낼 방법 찾아볼 테니. 그리고 발코니 쪽은 쳐다보지도 마. 설이 알았어요. 근데 이 아르바이트 정말 위험수당 청구해야겠어요. 오늘 박진태 부사장 실물로 봤는데 사람이 아니라 상어 같더군요. 잡아먹히는 줄 알았네. 지역 한참 뒤 답장 내가 지켜보고 있어. 1층 로비에서 당신 나오는 거 봤어. 무사한 거 확인했어. 지역 내일도 조심해. 무슨 일 있으면 1번. 버튼 길게 눌러. 5분 안에 들이닥칠 테니까. 서리는 내가 지켜보고 있어 라는 메시지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차갑고 무뚝뚝한 문자였지만 이상하게도 든든했다. 그녀는 폰을 다시 가방 깊숙이 넣었다. 지옥에서의 첫날이 끝났다. A그룹. 본사 44층에서의 며칠은 지옥 그 자체였다. 윤설이는 강지혁의 경고대로 그날 이후 템피 백업 파이널 zip 파일에는 손대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성실한 알바생의 가면을 쓴 채 산더미 같은 서 이사의 서류를 스캔하며 그 안에서 그의 흔적을 쫓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서 이사의 삶이 재구성되고 있었다. 그의 필체 그가 마시던 차의 종류, 그의 딸 서진아를 위해 그린 서툰 그림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결제한 서류들에 찍힌 미세하게 떨리는 사인. 한편 강지혁은 초조했다. 지역 서버 로그 접근 불가. A그룹 보안팀이 철벽 방어 중. 정식 영장 없이는 불가능해. 놈들도 그 파일의 존재를 아는 게 틀림없어. 서리 김비서 평소와 같아요. 단내 모니터를 1시간에 13번씩 훔쳐보는 것만 빼면. 지역 절대 그 파일 건드리지 마. 그건 미끼일 수도 있어. 당신을 잡기 위한 함정이라고. 설이 알아요. 난 그냥 커피 타고 복사만 하고 있어요. 하지만 설이는 알고 있었다.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박진태 부사장의 지시로서 이사의 서류 파쇄 작업이 내일로 앞당겨졌다. 서류가 사라지면 그 파일도 업무 정리라는 명목에 서버에서 영구 삭제될 것이 분명했다. 기회는 폭우가 쏟아지던 금요일 밤
예고 없이 찾아왔다. 밤 8시. 사무실에는 야근을 하던 김 비서와 오늘까지 이 서류들을 다 끝내야 한다며 꾸역꾸역 남아있던 설이 단둘뿐이었다. 그때 김 비서의 전화가 울렸다. 박진태 부사장이었다. 네, 지금이요. VVIP 고객이 공항에.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김 비서는 다급하게 가방을 챙겼다. 그녀는 너무 서두른 나머지 평소에는 칼같이 잠그던 자신의 컴퓨터 워크스테이션을 그대로 켜둔 채 달려나갔다. 로즈워선 했어. 서리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 비서가 사라진 엘리베이터 홀을 확인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가방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것을 꺼냈다. 강지혁이 혹시 모르니 줬던 손톱만 한 크기의 초고속 USB 메모리였다. 함정일 수도 있어. 지혁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렸다. 하지만 이게 마지막 기회야. 서리는 김 비서의 자리로 향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마우스를 잡았다. 그리고 공용 서버에 그 폴더를 열었다. Temp Backup Final. Zip. 암호를 입력하십시오. 서리는 그날 봤던 김 비서의 손가락 움직임을 떠올렸다. S, E, O, 서, 이사의 성. 그녀는 서류 더미 속에서 봤던 그의 딸, 진아의 생일을 기억해냈다. 일기 이사, SEU, 미스와, 엔티어, 액세스가 거부되었습니다.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아니야, 너무 단순해. 그녀는 다시 그날의 기억을 재생했다. 김 비서의 겁에 질린 표정. 그녀는 서 이사를 두려워한 게 아니었다. 박진태를 두려워했다. 그렇다면 암호는 서 이사가 아닌 박진태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 서류 더미에서 스쳐 지나갔던 단어. 서 이사가 마지막까지 매달렸던 프로젝트. 이카루스, 빈디푸아르, 엔테오, 액세스가 거부되었습니다. 젠장. 서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때 그녀의 뇌리에 다른 기억 하나가 스쳤다. 박진태 부사장이 서 이사의 서류를 쓰레기라고 부르던 날, 그가 서류가 아닌 발코니를 바라보던 그 눈빛, 그 파일은 서 이사가 죽은 날 완성된 것이 아닐까. 서 의사의 사망일, 2주 전 금요일, 12월 15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에 손을 얹었다. 이카루스 디피 엔테오 더 달각. 암호창이 사라졌다. 파일이 열렸다. 그 안에는 수십 개의 하위 폴더가 나타났다. 암호화된 장부 해외 페이퍼, 컴퍼니, 계좌 내역, 스캔된 송장, 그리고 동영상 파일들. 이게 다 뭐야? 그녀는 생각할 틈도 없이 USB를 포트에 꽂았다. 10GB가 넘는 파일을 통째로 끌어다 USB 아이콘 위에 놓았다. 파일 복사 중 10%, 20%. 진행 표시줄이 기어가는 것 같았다. 1초가 1년처럼 느껴졌다. 제발, 40%, 50%. 그때 엘리베이터 홀에서 띵 하는 소리가 들렸다. 서리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김 비서가 돌아온 건가 아니면 윤설이 씨 아직 안 갔어요. 순찰을 돌던 야간 경비원이었다. 아, 네. 이것만 마저 정리하고요. 거의 다 끝났어요. 서리가 애써 태연한 목소리로 외치며 자신의 몸으로 모니터 화면을 가렸다. 경비원은 복사기 옆에 있는 순찰 일지에 사인을 하고는 서리에게 별 관심 없이 다시 엘리베이터 쪽으로 사라졌다. 서리는 거의 울상이 되어 모니터를 다시 봤다. 80%, 90%, 95%, 제발, 99%.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리는 USB를 뽑아 주먹 안에 움켜쥐었다. 그리고 미친 듯이 마우스를 클릭해 김 비서의 컴퓨터 로그 기록을 삭제했다. 강지혁이 보안폰 매뉴얼에 적어준 그대로였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로 뛰다시피 돌아와 가방을 챙겼다. 그리고 마치 방금 일을 마친 사람처럼 태연하게 사무실을 나섰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후, 1층 로비를 통과할 때까지 그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걸었다. 하지만 주먹 안에 쥔 작은 USB는 활활 타오르는 불덩이 같았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 그녀는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밤 8시가 넘은 시각 A그룹의 지하 4층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다. 거대한 콘크리트 기둥들 사이로 그녀의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만 음산하게 울렸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소형차를 향해 걸어갔다. 바로 그때였다.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코너에서 미끄러지듯 나타나 그녀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라이트가 꺼진 번호판도 없는 완벽한 검은색 차량이었다. 심장이 멎었다. 차 문이 열리고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내렸다. A그룹 직원들의 엘리트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짧게 깎은 머리 우락부락한 체격, 용역 깡패나 할 법한 모습이었다. 윤설이 씨, 낮고 감정 없는 목소리. 잠깐 우리랑 얘기 좀 하지. 네가 가진 거 순순히 내놓는 게 좋을 거야. 아, 어떻게 알았지? 설이의 뇌가 빠르게 회전했다. 함정이었나 아니, 내가 로그는 지웠어. 그렇다면 김 비서가 돌아왔나 아니면 처음부터 날 감시하고 있었어. 그녀는 뒷걸음질 쳤다. 주먹 안에 USB가 더 뜨거워졌다. 무슨 말씀이신지. 전 퇴근하는 길인데요. 연기는 그만하지. 남자가 비웃으며 다가왔다. 네가 오늘 뭘 훔쳤는지 우린 다 알아. 박 부사장님이 얌전히 가져오라고 하셨다. 설이는 도망갈 곳을 찾았다. 비상구는 너무 멀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여기요. 그녀는 순진한 표정으로 가방을 뒤지는 척했다. 남자가 방심하고 손을 내미는 순간 설이는 에코백 안에 있던 묵직한 보온병을 꺼내 남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다. 악!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감쌌다. 이 비려먹을 년이. 설이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자바! 콘크리트 기둥 사이로 필사적인 추격전이 벌어졌다. 하이힐을 신은 설이는 불리했다. 곧 다른 남자가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그녀가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남자가 그녀의 손목을 꺾으며 주먹을 펴게 하려 했다. 내놔. 손 안 잘리고 싶으면. 바로 그 순간 타이어가 찢어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이 주차장을 갈랐다. 검은색 제네시스 G80 한 대가 드리프트를 하듯 코너를 돌아 서리를 티잡고 있던 남자를 향해 그대로 돌진했다. 개우악! 남자는 차에 부딪혀 그대로 콘크리트 기둥에 처박혔다. 얼얼하다. 운전석 창문이 열리고 강지혁의 절박한 외침이 들렸다. 서리는 멍하니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조수석 문을 향해 기어갔다. 이 자식! 처음 보온병을 맞았던 남자가 정신을 차리고 지혁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손에는 번뜩이는 칼이 들려 있었다. 젠장! 지혁은 총을 뽑을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차문을 박차고 나가 칼을 든 남자와 정면으로 맞붙었다. CQC, 근접 격투술. 남자가 칼을 휘둘렀다. 지혁은 몸을 숙여 피하며 남자의 손목을 꺾었다. 하지만 남자는 예상보다 빨랐다. 칼이 지혁의 왼쪽 팔뚝을 깊게 그었다. 개으그! 지혁은 고통을 무시하고 팔꿈치로 남자의 명치를 가격했다. 남자가 숨을 헉 하고 멈춘 사이 지혁은 꺾은 손목을 비틀어 칼을 떨어뜨리게 하고 그대로 수도로 남자의 목을 내리쳤다. 남자는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팀장님! 설이가 조수석에 올라타며 비명을 질렀다. 기둥에 부딪혔던 남자가 비틀거리며 일어나고 있었다. 지혁은 피가 쏟아지는 팔을 움켜쥐고 운전석에 다시 몸을 던졌다. 왁 잡아. G82 괴물 같은 엔진음을 내며 후진했다. 180도 스핀턴. 차는 미친 듯이 출구 경사로를 향해 돌진했다. 꽝! 차단기가 박살나며 부러져 나갔다. 주차장 전체에 요란한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두 사람은 비에 젖은 서울의 밤거리로 사라졌다. 차 안에는 거친 숨소리와 와이퍼 소리, 그리고 지혁의 팔에서 뚝뚝 피가 떨어지는 소리만이 가득했다. 설이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쥔 주먹을 폈다. 팀장님, 피가. 지혁은 사이드미러로 뒤따라오는 차가 없는지 확인하며 한 손으로 핸들을 간신히 잡고 있었다. 빌어먹을 알바생 지키다가 순직하겠네. 그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거 챙겼어. 설이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붉은 피가 묻은 손에 든 작은 USB를 들어보였다. 네, 여기 있어요. 잘했어. 지혁이 말했다. 이제 진짜 지옥이 시작될 거야. 강지혁이 차를 멈춘 곳은 한강변의 낡은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이었다. 겉보기에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했지만 지혁은 이곳이 서울 시내에 남은 자신들의 몇 안 되는 안전가옥 중 하나라고 했다. G82의 엔진이 꺼지자 차 안에는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빗소리, 그리고 지혁의 팔에서 뚝뚝 떨어지는 피가 카메트에 얼룩을 만드는 소리만이 남았다. 팀장님, 일단 올라가. 지혁은 왼쪽 팔을 움켜쥔 채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렸다. 서리도 USB를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고 그의 뒤를 따랐다. 17층의 낡은 복도. 지혁은 현관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대신 열쇠 구멍에 특수 제작된 키를 넣고 돌렸다. 철컥하는 육중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집안은 겉보기와 달리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최소한의 가구, 그리고 창문마다 내려진 두꺼운 암막 커튼. 사람이 사는 곳이라기보다는 목적을 위해 대기하는 창고에 가까웠다. 지혁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등이 벽에 부딪히듯 기대며 주저앉았다. 식은땀이 그의 얼굴을 뒤덮었고 셔츠의 왼쪽 팔 부분은 이미 검붉은 피로 완전히 젖어 있었다. 세상에, 팀장님, 병원에 가야. 병원. 지혁이 헛웃음을 쳤다. 지금 이 시간에 자상치상 환자랍시고 응급실에 가면 A그룹 놈들보다 병원 원무과에서 경찰에 먼저 신고할 거다. 그럼 우린 끝이야. 그는 고통을 참으며 턱짓으로 거실 구석에 캐비닛을 가리켰다. 저기 세 번째 서랍, 구급함 있을 거야. 서리는 다급하게 캐비닛으로 달려갔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자 먼지가 쌓인 군용 구급함이 나왔다. 그녀는 구급함을 들고 지혁 앞에 주저앉았다. 일단 셔츠 벗어야겠어요. 지혁은 말없이 반대편 손으로 셔츠 단추를 풀려 했지만 고통과 피로 때문에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제가 할게요. 서리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는 라포레에서 VVIP 고객들의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는 수백 번도 더 만져봤지만 피에 젖은 남자의 셔츠 단추를 푸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가슴팍에 닿았다. 땀과 피로 젖었음에도 불구하고 느껴지는 단단한 근육과 뜨거운 천에 서리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윤서리? 그녀는 황급히 단추를 풀고 셔츠를 젖혔다. 상처는 예상보다 깊었다. 칼날이 팔뚝 근육을 따라 길게 찢고 지나갔다. 피가 멈출 기미 없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걸 어떻게... 서리의 목소리가 울먹임으로 변했다. 울지 마. 지혁이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우는 건 나중에 해. 일단 소독약, 핀셋, 거즈.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구급함을 뒤졌다. 과산화수소수, 빨간약 붕대, 의료용 스테이플러까지. 제법 본격적인 키트였다. 소독할게요. 좀 많이 아플 거예요. 서리는 솜에 과산화수소수를 듬뿍 묻혀 상처에 가져갔다. 살이 타는 듯한 소리와 함께 하얀 거품이 끓어올랐다. 강지혁의 다부진 몸이 활처럼 휘었다. 그 거친 형사의 입에서 나온 날것의 고통소리에 서리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아파요. 어떡해. 잠시만. 계속 해. 지혁이 이를 악물고 외쳤다. 아니, 그래도 살살. 지금 나한테 가구 팔듯이 말하는 거야. 고객님, 조금 따가우실 수 있습니다. 뭐 이딴 거. 지혁이 고통 속에서도 빈정거렸다. 아니, 그게 아니라 서리가 발끈했다. 가만히 좀 계셔보세요. 월요일 색깔 같다면서 소파 반품하는 진상 고객보다 더 까다로우시네, 정말. 서리는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에 스스로 놀랐지만 그 말 덕분에 역설적으로 손의 떨림이 멈췄다. 그녀는 다시 한번 소독솜을 상처에 문질렀다. 지혁은 신음조차 내지 않고 버텼다. 다 됐어요. 이제 꿰매야 하는데 저 이거 못해요.
서리가 의료용 스테이플러를 보며 절망적으로 말했다. 내가 해. 네. 지혁은 서리의 손에서 스테이플러를 빼앗아 들었다. 그는 자신의 찢어진 상처 부위를 노려보더니 망설임 없이 스테이플러를 상처에 대고 철컥하고 찍었다. 서리는 차마 그 광경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철컥 철컥 철컥. 기계적인 소리가 3번 더 울렸다. 서리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지혁은 피범벅이 된 스테이플러를 바닥에 던지고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상처는 조잡하게나마 봉합되어 있었다. 이제 붕대. 서리는 홀린 듯이 거즈를 상처 위에 덮고 붕대를 감기 시작했다. 그녀는 라포레에서 배운 대로 와인병을 선물 포장하듯 꼼꼼하고 빈틈없이 그의 팔을 감쌌다. 모든 처치가 끝나자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현관 복도등 불빛만이 두 사람의 지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고마워요. 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훨씬 누그러져 있었다. 손이 의외로 야무지네. 선물 포장 잘하겠어. 와인병은 피 안 흘리거든요. 서리가 퉁명스럽게 대꾸했지만 심장은 여전히 세차게 뛰고 있었다. 방금 전에 그 거칠고 원초적인 모습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지혁은 벽에 기댄 채 서리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무서웠을 텐데 잘 버텼어. 팀장님이야말로 저 때문에 알바생 지키는 것도 내 일이야. 시급에 포함된 거지. 지혁이 희미하게 웃었다. 그 웃음에 서리의 긴장도 조금 풀렸다. 자, 지혁이 턱짓으로 거실 테이블을 가리켰다. 이제 우리가 지옥에서 가져온 걸 좀 볼까? 두 사람은 거실로 자리를 옮겼다. 지혁이 벽 안쪽에 숨겨져 있던 노트북을 꺼냈다. 외부 인터넷과 완전히 차단된 오직 데이터 확인만을 위한 보안 노트북이었다. 서리는 주머니에서 피와 땀으로 축축해진 USB를 꺼내 노트북에 꽂았다. Temp Backup Final Zip. 서리가 그날의 기억을 더듬어 암호를 입력했다. 이카루스 주돌루 50. 압축이 풀렸다. 폴더 안에는 수백 개의 파일이 나타났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가장 중요해 보이는 Account Ledger.xlsx 파일과 Balcony RKMMP의 파일을 클릭하자 또다시 암호 입력 창이 나타났다. 젠장. 지혁이 욕설을 뱉었다. 이중 암호야. 서이사 보통 꼼꼼한 놈이 아니었군. 이카루스 1225가 아니면. 서리는 머리가 복잡해졌다. 다른 걸 생각해내. 뭐든. 그 사무실에서 들었던 거. 지혁이 고통을 참으며 그녀를 재촉했다. 서리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44층 사무실의 소음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키보드 소리, 박진태의 고함, 김비서의 한숨, 그리고 서류를 스캔하던 중 다른 직원들끼리 나누던 대화가 떠올랐다. 직원 1서 이사님, 진짜 불쌍하지 않냐. 하필 그날이었는데. 직원 2, 그니까 말이야. 딸내미 생일이라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직원 1, 지나랬나 이제 7살인가 핑크 공주성 사주겠다고 노래를 불렀다던데. 딸 지나 생일. 서리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녀는 김비서의 자리에서 처음 시도했던 그 암호를 떠올렸다. SEO인 G4 세어 이사딸 생일이 10월 24일이에요. 서리가 키보드에 손을 얹었다. SEO 1024 액세스가 거부되었습니다. 아니야. 서리가 중얼거렸다. 너무 단순해. 서 이사가 자기 성을 썼을 리가 없어. 없어. 그럼 뭐야? 지나 24. 액세스가 거부되었습니다. 젠장. 서리가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분명히 딸 생일인데. 지혁은 피가 빠져나간 창백한 얼굴로 노트북 화면을 노려봤다. 진정해. 다시 생각해봐. 딸의 생일. 그가 딸을 부르던 애칭.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 소중하게 여겼던 것. 서리는 다시 기억을 재생했다. 직원들의 대화. 핑크 공주성. 노래를 불렀다던데. 공주. 서리가 나지막이 말했다. 뭐, 그가 딸을 공주님이라고 불렀대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스캔한 서류. 딸이 그려준 그림이었어요. 거기 서툰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우리 아빠 그리고 우리 공주 진아. 우리 공주.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쳤다. 이번에는 영어가 아니었다. 한글이었다. 우리 공주 1914. 엔테오. 더 달깍. 암호창이 사라졌다. 엑셀 파일이 열리는 데는 몇 초의 시간이 걸렸다. 10기가가 넘는 데이터의 핵심 장부였다. 화면 가득히 숫자들이 나타났다. 스위스 케이맨 제도, 버진 아일랜드. 수십 개의 해외 계좌. 날짜 시간 금액. 그리고 그 모든 자금의 흐름이 단 한 사람을 향하고 있었다. 박진태 박진탈. 금액은 서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 A그룹의 계열사들을 이용해 수년간 갤럭 회계 법인과 짜고 버린 거대한 분식 회계와 자금 세탁의 증거였다. 이런 미친. 지혁이 화면을 보며 신음했다. 이것만으로도. 박진태는 끝났어요. 서리가 말했다. 아니, 지혁이 고개를 저었다. 저놈은 꼬리 자르고 빠져나갈 거야. 회계법인에 다 뒤집어 씌우겠지. 이건 살인 증거가 아니야. 그때 서리의 시선이 다른 파일에 꽂혔다. 발코니 KM MP4. 팀장님, 이거. 서리가 파일을 더블 클릭했다. 동영상 플레이어가 실행되고 익숙한 광경이 나타났다. 하집 4층 발코니였다. 서리가 매일 창문 너머로 보던 바로 그곳. 하지만 앵글이 이상했다. 난간 모서리에 숨겨진 초소형 카메라가 찍은 듯한 화면이었다. 서 이사가 직접 설치한 것이 틀림없었다. 영상 속 시간은 12월 15일 오후 11시 42분. 화면 속으로 서 이사가 다급하게 뛰어들어왔다. 그는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 했다. 박 부사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범죄입니다. 제가 다 폭로할 겁니다. 곧이어 박진태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그날 서리가 봤던 모습처럼 완벽한 슈트 차림이었지만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박진태 폭로. 네가 이 하찮은 벌레 새끼가 내까짓게 감히 날 협박해. 서 이사 이미 늦었습니다. 증거는 전부 백업해 뒀습니다. 그 말이 박진태를 자극했다. 박진태 증거, 그럼 그 증거랑 같이 사라지면 되겠네. 박진태가 손짓하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2명. 서리가 지하 주차장에서 마주쳤던 그놈들이었다. 이 나타나서 이사를 붙잡았다. 서, 이사 안 돼. 살려주세요. 제발. 진아. 우리 진아 생일. 박진태 내 딸 생일. 하 유감스럽게도. 내 기일이 되겠네. 남자들은 서리가 화분에서 봤던 그 앵커 포인트에 로프를 걸고 서 이사의 몸을 묶기 시작했다. 서리는 비명을 지르지 않기 위해 자신의 손을 깨물었다. 영상 속 박진태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는 서 이사를 난간 밖으로 매단 채 그의 얼굴에 연기를 내뿜었다. 박진태 마지막 기회다. 백업 파일. 어디 있지? 암호는 뭐고? 세월자 죽여라. 이 악마 새끼야. 박진태, 그래. 소원대로 해주지. 박진태는 카메라가 있는 방향을 정확히 바라봤다. 물론 그는 거기에 카메라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는 단지 허공을 향해 조소하고 있었다. 박진태 잘 가라, 서이사. 그가 손을 내젓자 남자들이 로프를 잘랐다. 서이사 짧은 비명. 그리고 정적. 박진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담배를 발코니 아래로 튕겨버리고는 사무실로 돌아갔다. 영상이 끝났다. 서리는 숨도 쉬지 못하고 있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지혁은 피가 새어나오는 팔을 움켜쥔 채 노트북을 닫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창백해져 있었다.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제 저 개자식을 잡으러 갈 시간이야. 안정가옥의 공기는 핏물과 절망, 그리고 차가운 분노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노트북 화면은 꺼졌지만 방금 전 재생된 끔찍한 살인의 잔상은 두 사람의 망막에 낙인처럼 찍혀 있었다. 윤소리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박진태를 쓰러뜨릴 증거를 쥔 손이 지금은 강지혁의 피를 닦아낸 거즈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팀장님, 움직여야 해.
강지혁은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벽을 짚고 일어섰다. 임시로 봉합한 팔에서는 다시 피가 배어 나오기 시작했다. 그는 노트북에서 USB를 뽑아 서리에게 건넸다. 이건 네가 가져. 네. 박진태는 짐승이야. 자신이 코너에 몰린 걸 알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놈이 노리는 건 이거 하나야. 만약 우리가 찢어지면 네가 이걸 가지고 본청으로 가. 김 형사, 아까 나한테 커피 타박하던 놈. 걔한테 전해. 찢어진다니요. 무슨. 바로 그때였다. 징! 안전가옥 구석에 처박혀 있던 서리의 개인 휴대폰이 울렸다. 강지혁이 만약을 대비해 가져오게 한 것이었다. 두 사람의 심장이 동시에 멎었다. 이 번호를 아는 사람은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발신자는 박미진이었다. 박미진. 44층에서 유일하게 서리에게 웃어주었던 함께 커피를 타며 박진태의 뒷담화를 소공어리던 22살의 계약직 동료였다. 미진 씨, 서리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미진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윤서리 씨, 내 목소리 기억하나? 얼음장처럼 차갑고 오만한 목소리, 박진태였다. 서리는 숨이 막혔다. 내가 감히 내 뒤를 캤더군. 라포레의 하찮은 판매원 주제에 네가 뭘 가져갔는지 알아. 그리고 네가 뭘 좋아하는지도 알지. 미진 씨 어딨어요? 이 아가씨 지금 나랑 같이 있어. 아주 경치가 좋은 곳에 와 있지. 수화기 너머로 미진의 겁에 질린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박진태 USB. 그거 가지고 와자. 지금 당장 인천 영종도의 로열하우스 폐별장으로. 물론 혼자 와야지. 네가 경찰에 신고하는 즉시 이 아가씨는 서 이사랑 똑같은 길을 가게 될 거야. 아, 물론 영상 촬영 같은 건 없을 테니 안심하고. 아이 악마. 1시간 주지. 1시간이다. 디덕. 전화가 끊겼다. 서리는 망연자실한 채 지역을 바라봤다. 함정이에요. 지역이 피가 모자라 창백해진 입술로 말했다. 가면 넌 죽어. 하지만 미진 씨가 그앤 이미. 지역은 말을 잇지 못했다. 아니요. 서리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에 고였던 눈물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가운 분노가 자리 잡았다. 그는 미끼가 필요해요. 미진 씨는 아직 살아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안 가면 정말 죽을 거예요. 나 혼자 간다. 지역이 권총을 집어들며 말했다. 아니요, 같이 가요. 서리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가 원하는 건 저와 USB예요. 팀장님이 가면 미진 씨부터 죽일 거예요. 네요. 지역은 그녀의 눈을 보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겁에 질린 판매원이 없었다. 조하. 지역이 결심했다. 같이 간다. 대신 내 방식대로. 그는 캐비닛을 열어 두꺼운 방탄조끼를 꺼내 서리에게 던졌다. 입어. 지금 당장. 네. 박진태는 미쳤어. 그놈은 우리 둘 다 죽일 생각이야. 입어. 서리는 무거운 방탄조끼를 힘겹게 걸쳤다. 지역도 자신의 조끼를 입었다. 상처 입은 팔을 집어넣는 동안 그의 얼굴이 고통으로 경련했지만 그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그는 여분의 탄창을 주머니에 쑤셔넣고 서리의 손에 작은 무정이 하나를 쥐어주었다. 백업팀을 2km 밖에 대기시킬 거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들어가야 해. 내가 신호를 보낼 때까지 절대 경솔하게 움직이지 마.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뒤에 있어. 알았나? 네. 가자. 지옥으로. 인천 영종도 절벽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로열하우스 폐별장. 10년 전 A그룹이 야심차게 VVIP 리조트로 지었으나 투자 비리가 터지며 버려진 곳이었다. 비바람이 유리창 없는 창문 틈으로 울부짖으며 들어왔다. 박진태는 2층 테라스에서 와인을 홀짝이며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발치에는 박미진이 의자에 묶인 채 공포에 떨고 있었다. 시끄러워. 박진태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네가 여기서 죽고 사는 건
네 동료년이 얼마나 똑똑하게 구느냐에 달렸으니까. 그때 별장 입구로 차 한 대에 헤드라이트 불빛이 비쳤다. G80이었다. 박진태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왔군. 차에서 내린 것은 윤설이 혼자였다. 그녀는 비를 맞으며 두 손을 머리 위로 든 채 천천히 별장 입구로 걸어 들어왔다. USB 가져왔어요. 미진 씨부터 풀어주세요. 서리가 별장 중앙 홀로 들어서자 사방에서 조명탄이 터지며 대나처럼 밝아졌다. 그리고 그녀의 주위로 지하 주차장에서 봤던 그놈들을 포함한 10여 명의 검은 정장 사내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손에는 단순한 칼이 아니었다. 자동소총이 들려 있었다. 매용청한 년. 박진태가 2층 난간에서 그녀를 내려다보며 박수를 쳤다. 내가 정말 혼자 올 거라고 생각했나. 그 형사 나부랭이는 어디 숨었지? 팀장님은 안 왔어요. 저 혼자. 거짓말. 박진태가 차갑게 말했다. 수색해. 사내들이 서리에게 다가오는 순간이었다. 당당당. 별장의 모든 조명이 동시에 터져 나갔다. 칠흑 같은 어둠이 홀을 집어삼켰다. 2층에 저격수가 있던 자리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강지혁이 움직인 것이었다. 저격수 2층 오른쪽 창가. 지혁이 무정의에 대고 외치는 소리가 서리의 귓가에 꽂혔다. 그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었다. G82의 트렁크에는 경찰 특수장비가 실려 있었다. 그는 저격용 라이플로 별장, 외부의 전력 차단기를 명중시킨 것이었다. 찾아 저놈을 찾아 죽여. 박진태가 어둠 속에서 고함을 질렀다. 사내들이 총구를 난사하기 시작했다. 타타타타. 총알이 콘크리트 기둥을 부수며 빗발쳤다. 서울이 움직여 3시 방향 기둥. 지역의 외침의 소리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다. 그녀가 원래 서 있던 자리에 총알이 박혔다. 강지혁은 이미 별장 뒤편으로 잠입해 들어온 상태였다. 그는 부상당한 팔을 이끌고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움직였다. 그는 사냥꾼이었다. 케우악. 뒤에 있다. 지혁은 CQC와 권총 사격을 결합해 어둠 속에서 혼란에 빠진 적들을 하나씩 처리해 나갔다. 하지만 그들은 숫자가 너무 많았고 중무장한 상태였다. 팀장님, 서리가 무정에 대고 속삭였다. 2층 박진태가 2층에서 미진 씨를 끌고 계단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젠장. 지혁이 중앙홀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남은 4명의 사내가 그를 향해 동시에 총구를 돌렸다. 따따따따따따. 지혁은 엄폐물 뒤로 몸을 숨겼다. 총알이 그가 숨은 대리석 기둥을 벌집으로 만들었다. 그는 고립되었다. 윤설이, 지혁이 외쳤다. 지금이야 내가 시선 끄는 동안. 도망쳐. USB 가지고 본청으로 가. 싫어요. 서리는 엄폐물 뒤에서 떨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공포 속에서도 미친 듯이 주변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이 2층 난간을 지탱하는 낡고 부식된 철제 빔에 꽂혔다. 그리고 그 빔 바로 아래 박진태가 미진을 인질로 삼아 1층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제옥이야. 서리는 무정이를 다시 입에 가져갔다. 팀장님, 2층 난간 중앙 계단 왼쪽 빔. 그거 쏘세요. 지금 당장 쏴요. 지혁은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는 서리에 눈을 믿기로 했다. 그는 숨을 참고 상처 입은 몸을 기둥 밖으로 내밀었다. 총알이 그의 뺨을 스쳤다. 그는 고통을 무시하고 권총을 들어 서리가 말한 그 낡은 빔의 연결부를 향해 2발을 격발했다. 당당. 끼끼끼끼끼끼. 오래된 금속이 비명을 질렀다. 서리의 관찰은 정확했다. 10년의 비바람에 부식된 빔은 2발의 총알을 버티지 못했다. 뭐야. 박진태가 서 있던 계단과 연결된 2층 난간 일부가 통째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으악. 박진태는 미진을 내던지고 가까스로 1층으로 굴러 떨어졌다. 무너진 잔해가 1층 홀을 덮쳤고 총을 쏘던 사내 한 명이 잔해에 깔렸다. 순간적인 혼돈. 지혁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엄폐물에서 뛰쳐나와 남은 적들을 향해 정확하게 총알을 박아 넣었다.
몇 초 만에 중앙홀에는 지혁과 잔해 속에서 기어나온 박진태, 그리고 서리와 미진 단네 사람만 남게 되었다. 이게 같은 년, 박진태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일어섰다. 그의 손에는 아까 미진을 위협하던 작은 리볼버가 들려 있었다. 지혁은 이미 왼쪽 팔에 출혈 과다와 방금 전에 격렬한 전투로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다. 그는 간신히 총을 들어 박진태를 겨눴다. 끝났다 박진태. 살인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한다. 끝났다. 박진태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대한민국 A그룹에 박진태가 느껴진 놈한테 박진태는 지역이 아닌 서리를 향해 총구를 돌렸다. 모든 건 저 년 때문이야. 그가 방아쇠를 당기려던 순간 안 돼. 지역은 생각할 틈도 없었다. 그의 몸이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비틀거리는 몸을 날려 서리의 앞을 가로막았다. 둔탁한 소리가 별장 전체를 울렸다. 총알은 강지혁의 가슴 중앙에 정확히 명중했다. 서리의 눈이 터질 듯이 커졌다. 지혁은 서리를 바라봤다. 방탄조끼가 총알을 막아냈지만 그 충격은 망치로 흉고를 내리친 듯했다. 숨이 막혔다. 박진태가 다시 쐈다. 이번엔 지혁의 어깨, 방탄조끼가 가려주지 못하는 오른쪽 어깨였다. 지혁의 몸이 무너졌다. 그의 손에서 권총이 떨어져 나갔다. 팀장님 안 돼. 서리가 비명을 질렀다. 박진태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지혁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는 리볼버를 들어 지혁의 머리를 겨눴다. 샤잘 가라, 성가신 쥐새끼. 안 돼. 세월이는 공포로 얼어붙었다. 하지만 지혁이 쓰러지면서 떨어뜨린 권총이 그녀의 발치에 있었다. 그녀는 라포레에서 와인병을 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총을 집어들었다. 두 손으로.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차가워졌다. 그녀는 박진태의 머리를 겨누지 않았다. 그녀는 방금 전 지역이 쐈던 여전히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2층의 남은 잔에 거대한 샹들리에의 연결 고리를 겨눴다. 그녀는 그 고리의 가장 약한 부분, 붉게 녹이 세운 부분을 기억하고 있었다. 6개월. 박진태가 지역의 머리를 향해 방가쇠를 당기려는 순간 소리에 총이 먼저 불을 뿜었다. 총알은 정확하게 샹들리에의 녹슨 고리를 맞췄다. 과르르르릉.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크리스탈과 강철 덩어리가 박진태의 머리 위로 그대로 떨어져 내렸다. 박진태는 비명과 함께 무너진 잔해 속에 파묻혔다. 별장 안에는 먼지 가득한 정적만이 남았다. 서리는 총을 떨어뜨리고 피를 흘리며 쓰러진 지역에게 기어갔다. 팀장님, 강지혁 씨 정신 차려요, 제발. 그녀는 무정이를 집어들고 미친 듯이 소리쳤다. 지원 요청 코드레드, 경찰관 부상, 지금 당장 제발. 멀리서 수십 대의 경찰 사이렌 소리가 폭풍우를 뚫고 다가오고 있었다. 서리는 자신의 손으로 지역의 어깨에서 쏟아지는 피를 필사적으로 막았다. 죽지 마요. 죽으면 안 돼. 당신이 나한테 시급 2배 준다고 했잖아요. 아직 받지도 못했단 말이야.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지역의 창백한 뺨 위로 떨어졌다. 지역은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는 서리의 울먹이는 얼굴을 바라보며 간신히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시끄러워. 알바생. 그리고 그의 눈이 감겼다. 세상에서 가장 밝은 빛은 가장 깊은 어둠 끝에서야 비로소 보인다. 윤서리의 의식이 돌아왔을 때 그녀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폭풍우 치는 바다가 아니라 눈이 시리도록 하얀 병실의 천장이었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낯설지만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드는 냄새였다. 그녀는 자신이 병원 침대에 누워있다는 것을 깨닫고 경련하듯 일어났다. 팀장님, 강지혁 씨. 에어 일어났네요. 익숙한 목소리. 김 형사였다. 그는 눈이 퀭한 채로 간이 침대에 앉아있다가 서리를 보고 화들짝 놀라 다가왔다. 괜찮아요, 윤서리 씨. 의사 선생님이 그냥 과로랑 쇼크로 기절한 거라고. 지혁. 강 팀장님은요, 그 사람 총에. 팀장님. 김 형사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지금 수술 중입니다. 서리의 심장이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역계 총상은 다행히 뼈를 비껴갔는데 방탄조끼가 막아준 가슴 쪽 충격 때문에 늑골 몇 대가 부러지고 내부 출혈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외과 의사가 붙었으니까 괜찮을 겁니다. 괜찮아야죠. 그때부터 지옥 같은 기다림이 시작되었다. 서리는 간단한 검사를 마친 뒤 수술실 앞 복도 의자에 망부석처럼 앉아 있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그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새벽동이 트고 병원 복도가 다시 분주해질 무렵 절컥 수술실 문이 열리고 땀에 젖은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다. 수술 끝났습니다. 환자 정말 지독한 놈이네요. 그 몸으로 거기까지 버틴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서리와 김 형사가 동시에 달려갔다. 그래서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다. 긴장이 풀리자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지난 며칠간의 공포 죄책감 그리고 안도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아그룹 게이트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추악한 스캔들로 기록되었다. 윤서리가 목숨 걸고 가져온 USB 안의 영상과 장부. 그것은 단순한 비자금 증거가 아니었다. 정계 재계, 법조계까지 이어진 거대한 부패의 사슬을 증명하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서 이사가 자살로 위장 살해당하는 영상이 뉴스에 공개되자 여론은 들끓었다. 아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박진태 부사장은 잔해 속에서 팔다리가 부러진 채 체포되었다. 그는 병상에서 휠체어를 탄 채 법정으로 향했다. 그를 도왔던 검은 정장의 사내들과 모든 것을 알고도 묵인했던 김비서 역시 공범으로 구속되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로부터 2주 후 서울경찰병원 VVIP 병실. 진짜 윤서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그녀는 과도 구호 다오를 든 채 붉은 사과와 씨름하고 있었다. 라포레에서라면 완벽한 각도로 잘려나갔을 사과가 그녀의 손에서는 울퉁불퉁 흉측하게 깎이고 있었다. 이 사과 품질이 왜 이래요? 푸석푸석하고 당도도 하나도 안 맞네. 우리 매장에선 이런 건 저기선 이런 사과에 5만 원씩 받아먹으니까 그렇겠지. 침대에 기댄 채 왼쪽 어깨부터 가슴까지 붕대와 깁스를 한 강지혁이 빈정거렸다. 그는 창백하긴 했지만 특유의 까칠한 입은 여전했다. 누가 들으면 대한민국 사과농사 다 망한 줄 알겠네. 그냥 깎기나 해.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는데. 서리가 씩씩거리며 사과 껍질을 뚝뚝 끊어 먹었다. 진짜 안 이어지잖아. 지혁은 그 모습이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푸하, 대단하네. 유리창에 반사된 차량 번호판은 전전 1초 만에 외우는 사람이 사과 껍질 하나를 못 잊는다고. 이건 다른 종류의 기술이거든요. 서리가 발끈하며 깍담한 사과를 포크로 푹 찍어 그의 입 앞으로 거칠게 내밀었다. 자 먹어요. 환자니까. 진짜 나 환자지. 애가 아니. 서리가 더 깊숙이 포크를 밀어 넣으려었다. 지혁은 마지못해 사과를 받아먹었다. 아삭하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침묵이 흘렀다. 어때요? 맛있어요. 서리가 은근히 기대하는 눈치로 물었다. 네, 짠맛이 여기서 왜 나와요? 내가 하도 씩씩거리면서 땀 흘리면서 깎아서 그런가 보지. 지혁이 피식 웃었다. 이씨, 안 먹으면 줘요. 서리가 포크를 다시 빼앗으려 하자 지혁이 그녀의 손목을 획 붙잡았다. 깁스를 하지 않은 오른손이었다. 힘줄이 선명한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다. 서리의 얼굴이 방금 깎던 사과처럼 붉어졌다. 지혁은 서리의 손목을 잡은 채 그녀를 진지하게 바라봤다. 아까의 장난기 어린 눈빛이 아니었다. 세월이야.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윤서리 씨도 알바생도 아닌. 고맙다. 그때 폐별장에서 네가 아니었으면
나도 그 박미진이라는 아가씨도 다 죽었어. 네가 우리 다 살린 거야. 예, 팀장님이야말로 저 대신 총을, 그건 내 일이니까. 지혁이 그녀의 손목을 놓아주며 말했다. 하지만 넌 그럴 필요 없었어. 넌 그냥 도망쳤어도 됐어. 그럼 팀장님이 죽잖아요. 서리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다시 침묵이 흘렀다. 서리는 이 어색한 분위기를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다시 과도를 집어들며 헛기침을 했다. 그래서 제 알바비 말인데요. 예, 지역의 표정이 멍해졌다. 시급 2배. 거기에 특수위험수당, 야간 근무수당, 총격 전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적 피해. 야, 지역이 어이가 없어서 소리쳤다. 네오 진짜 사람이 어떻게 그러냐. 내가 지금 어깨에 구멍이 나고 뼈가 부러져서 누워있는데. 돈 얘기가 나와. 당연하죠. 서리가 눈을 흘겼다. 목숨 값인데요. 그리고 팀장님이 약속했잖아요. 절대 다치게 안 한다고.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서리가 지역의 깁스를 삿대질했다. 그녀의 눈꼬리가 다시 붉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돈 때문이 아니었다. 그가 약속을 어기고 죽을 뻔했다는 것에 대한 뒤늦은 분노였다. 지역은 그녀의 그 누룽을 그 진심을 알아챘다. 그는 화를 내는 대신 부드럽게 웃었다. 알았어. 그가 항복하듯 말했다.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러니까 울지는 마라. 꼴 보기 싫다. 누가 울어요. 서리가 빽소리 쳤지만 이미 그녀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한 달 뒤 라포레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윤서리는 다시 완벽한 유니폼을 입고 새로 들어온 이탈리아산 대리석 테이블에 광택을 점검하고 있었다. 박진태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강지혁은 과잉 진압과 독단적 수사로 감사를 받았지만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은 범죄를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직 1개월이라는 가벼운 징계로 끝났다. 그리고 오늘이 그의 징계가 풀리는 날이었다. 너달랑 매장 입구에 맑은 종소리, 서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강지혁이 서 있었다. 후드 집업도 피에 젖은 셔츠도 아니었다. 깔끔한 네이비색 캐주얼 재킷의 청바지. 어깨는 아직 조금 불편한 듯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지만 완전히 회복한 모습이었다. 그는 가구를 둘러보는 척하며 천천히 서리가 있는 인포 데스크로 걸어왔다.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찾으시는 가구 있으십니까? 서리가 애써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니요. 지혁이 그녀 앞에서 멈춰 섰다. 가구는 됐고 사람을 좀 찾으러 왔습니다. 사람이요? 네, 지혁이 서리를 빤히 바라보며 웃었다. 혹시 알바생 한 명 구인할 생각 없으십니까? 서리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또요. 이번엔 또 어딜 잠입하라고요? 청와대 아니면 국정원 이번엔 시급 3배는 주셔야 할 텐데요. 이번 거는 좀 장기 프로젝트라. 지혁이 턱을 긁적였다. 시급제보다는 정규직이 나을 것 같은데. 정규직이요? 네. 지혁이 데스크 위로 몸을 살짝 기울였다. 그의 눈이 서리의 눈을 정확히 마주쳤다. 라포레의 그 어떤 조명보다도 뜨거운 눈빛이었다. 강지혁 팀장의 파트너. 어때요? 서리는 숨을 잠시 멈췄다. 그의 말은 중의적이었다. 수사 파트너. 그리고 이번 알바는 지혁이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복리후생이 좀 셉니다. 복리후생이요. 내 24시간 밀착 경호. 그리고 서리는 그 말을 듣고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라포레에 입사한 이래 손님 앞에서 보인 가장 환한 웃음이었다. 그 나라는 복리후생은 일단 수습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지혁이 그녀의 웃음에 화답하며 미소 지었다. 그럼 오늘 저녁부터 면접 시작할까요? 면접이요? 네, 아주 빡세고 아주 긴 면접. 일단 저녁 식사부터. 서리는 잠시 고민하는 척하더니 입구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김 대리, 나 오늘 조퇴 좀 할게. 그녀는 완벽한 미소 대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봤다.
가요 팀장님, 면접 보러. 요청하신 분위기 그대로 극적이고 복잡하지만 유머와 로맨스 또한 가득했던 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지혁 팀장과 천재 알바생. 윤설이의 여정이 당신에게 짜릿한 즐거움과 만족스러운 결말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다음 작품에서 다시 뵙겠습니다.